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3살의 여자입니다. 나이 30을 계란 한 판이라고들 하지요. 저는 30에 결혼을 하고 32살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출판사에 취직을 했다가 소설가들의 글을 교정하고 비평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 퇴사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문예창작학과라고 따로 학과가 개설된 학교가 많지만 제가 대학에 입학할 당시에는 그냥 국문학과였습니다. 당시의 소설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글쟁이들은 궁핍한 삶을 산다는 인식이 강하던 때였어요. 지금은 예술가로 인정받지만요. 저는 문학이란 골방에 틀어박혀 혼자 고뇌하며 쓰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판사를 1년 정도 다녀서 모은 월급이랑 부모님의 도움으로 서울 변두리에 있는 오피스텔에 거처를 정하고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백일장이며 글쓰기 대회에서 항상 입상하였기에 재능이 있다란 생각도 있었고 글 쓰는 게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홀로 고독을 씹는 외로운 싸움이라 생각하니 괜히 감성에 젖어들어 멋져 보이기도 했고요. 암튼 제 직업이 이렇습니다. 소설가에 대해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고요? 제 직업으로 인해 제 인생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사전 설명을 하는 거랍니다. 제가 중랑구에 한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고 제 바로 옆집이 이사를 갔는지 공인중개사가 손님들을 모시고 집을 보러 몇 번 오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 이사를 하는지 약간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피스텔이라 냉장고, 세탁기 등 모든 가전이 다 있어서 침대와 가구 몇 가지만 있으면 되었기에 이사는 간단히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트 가고 목욕 가는 것 외엔 거의 집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옆집이 들고 나는 것을 거의 다 알 수 있었어요. 옆집 사람은 일정하게 아침 7시 40분쯤 출근하였습니다. 귀가 시간은 매번 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띵동, 누구세요? 718호입니다. 멈칫했습니다. 남자 목소리이고 718호라고 했습니다. 옆집입니다. 제가 719호에 살았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남자라 경계가 필요했습니다. 혹시 드라이버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덜컹 겁이 나서 있어도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 다른 공구라도 없나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혹시나 모르니 얼굴이라도 알아두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잠시만요 하면서 공구함을 꺼내 문을 열고 옆집 남자에게 빌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장을 조립해야 하는데 뭐가 잘 안 맞아서요. 쓰고 바로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1시간 뒤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밖을 확인한 후 문을 열었습니다. 잘 썼습니다. 그리고 이거 드세요.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공구함과 함께 커피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가벼운 목례로 인사를 대신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옆집 남자는 첫인상도 괜찮았었던데 두 번째 보니 더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저녁에 목욕을 다녀오면서 마트까지 들러서 일주일치 먹거리를 사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안녕하세요? 하는 소리가 났어요. 옆집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장을 많이 보셨네요. 네, 무거워 보이는데 들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7층이 되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고 719호님 혹시 저녁 같이 드실래요? 옆집 남자의 목소리에 멈칫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아니요 하면서 그를 지나쳐갔어요. 잠깐만요. 그러자 그가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명함을 하나 내밀더라고요. 제 명함입니다. 무슨 문제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뭐 저녁 먹을 사람이 없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사람 좋은 미소를 짓는 거였어요. 명함을 보니 옆집 남자는 변호사였습니다. 범생이 같아 보이진 않았는데 직업이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며칠 뒤 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고 옆집 남자는 한 번 더 도전을 하는 건지 저녁 식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밖에서 식사를 할까 말까 하는 저는 옆집 남자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스테이크를 먹고 와인을 한 잔 마셨는데 약간 취기가 오르더라고요. 저 연주 씨 처음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연예인이 이곳에 살아 했거든요. 농담도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정말 선녀가 따로 없던데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옆집 남자가 손을 내밀더라고요. 이왕이면 집 앞까지 손잡고 가죠. 저는 선뜻 손을 내주었습니다. 밤바람이 차서인지 그는 제 손을 자기 양복 안쪽으로 넣더라고요. 싫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거 모지않은 오묘한 느낌이었어요. 나 지금 연애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스테이크 음식점에서 제 폰번호 물어봤었는데 헤어지고 1시간 뒤 잠자라는 문자가 오더군요. 저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글쓰기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 동요가 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매일 안부 전화와 몇 번의 마주침이 계속되면서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몇 달 뒤에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옆집 남자가 이사 온 지 1년이 되던 날 그는 제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단 한 가지의 조건을 이해해주는 것에 동의를 구했습니다. 난 글 쓰는 게 좋고 지금처럼 글을 쓰면서 생활하고 싶어요. 그는 자기 혼자만 벌면 되니 취미 활동 잘해라며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제 소득도 물어보지 않은 채 말이죠. 저는 웹소설 작가로 웹소설 플랫폼에 소설을 연재하면서 그럭저럭 수익을 올리며 생활하고 있었어요. 저희 업계에서는 잘 만든 중장편 소설 30편만 있으면 연금이랑 같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만족을 하는 편이고요. 어느 날부터 옆집 남자는 결혼하면 이왕 임신도 해야 하니까 미리 만들자며 계속 조르는 거예요. 저는 안 된다고 했지만 어쩌다 보니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가 그러는 이유를 몰랐었는데 시부모님을 만나 뵙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옆집 남자라는 호칭을 남편으로 바꾸겠습니다. 예비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도착하니 예비 시부모님들이 계셨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 제 직업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눈치셨어요. 글 쓰는 게 직업인가?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거지. 젊었을 때 좀 벌어야 하는데 하시면서 시어머님이 절 탐탁지 않게 여기셨어요. 애만 아니면 어머니, 남편이 자기 어머니의 말을 막으며 인상을 썼습니다. 뒷말이 뭔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 변호사 만든다고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키웠는데 아까워서 어쩌누. 그만하세요. 남편이 예비 시모를 만류하였습니다. 시모 입장에서는 남편이 외동이라 기대가 컸나 봅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이 결혼을 그만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뱃속의 아이 생각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안 이야기인데 남편은 제가 임신했기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본인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설득시켰나 봅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님이 대뜸 말씀을 꺼내시는 거였어요. 신혼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애 변호사 만든다고 고이고이 공들여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임신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 사돈 쪽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은 그 정도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제 집사람이 결례를 범했습니다. 집은 저희 쪽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시아버님이 정중히 사과를 하시고 신혼집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는 서둘러 끝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결혼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한 생명을 잉태한 것도 하늘의 뜻이려니 하고 끝까지 가보자 생각했어요. 신혼집은 남편의 직장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시댁에서 신혼집은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남편의 제안으로 남편과 저희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전월세로 계약하였답니다. 혼수는 각자 짐을 가져갔고 가전제품만 몇 개 구입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독립한 후에 모은 돈으로 말이죠. 서둘러 나를 잡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 초에는 이리저리 인사도 드리러 다니고 서로 일정 조율하며 행사 찾아다닌다고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일이 밀리는 거였어요. 결혼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하던 작품이었고 출판사와 계약과 동시에 선인세를 받은 거라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출판사에서 압박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몇 시간도 못 자고 원고를 넘기고 또 작업하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밤샘 작업을 한다고 작은 방에서 글을 쓰다가 잠이 들었는데 왕비를 훔치다.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제목이야? 컴퓨터 옆에 놓아 둔 메모장을 본 모양이네요. 그런데 매일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이러는 통에 나 혼자 살 때보다 더 궁핍하게 사는 거 알아. 하면 제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화난 얼굴로 출근을 해버렸습니다.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아 저녁에는 된장찌개에 고등어 조림 반찬을 해놓고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평소 때 귀가 시간보다 많이 늦어지자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아 톡을 보냈습니다. 저녁 차려놨어요. 오늘 늦어요? 톡도 보지 않고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찝찝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현관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늦었네요. 저녁은 먹었어요? 응.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안방 욕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저는 상을 치웠습니다. 남편에게서 냉랭한 기류가 계속되었습니다. 아침을 안 차려놨다고 타박할 땐 언제고 그날 이후로 차려놓아도 씻고 나면 나가기가 바빴습니다. 처음 약속과는 달리 남편은 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식사는 계속 챙겨야 했기에 저는 그날도 마트에 갔습니다. 저희 아파트 바로 앞이라 장바구니 하나 들고 가서 장을 보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추전이나 할까 하고 홍합, 부추, 부침가루를 사고 과일 몇 개를 담고는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배가 당기면서 다리 쪽으로 뭔가가 흘러내리는 거였어요. 빨간 피였습니다. 그리고 배를 부여잡고 혼절했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집 근처 병원이었고 응급실에 누워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유산됐단다. 흘러내리는 피를 보고 직감하였는데 막상 엄마를 통해 듣고 보니 가슴이 먹먹해지며 너무도 슬펐습니다. 김서방은 바쁜가 봐. 연락하니까 알았다고 하더니만 코빼기도 안 비치네. 김서방이랑 요즘 사이 괜찮니? 그냥 그래? 그이가 좀 바빠. 오늘 하루는 병원에서 자고 가자. 좀 다 일반실로 옮겨준다고 하더라. 아니야, 집에 가야지. 유산은 애 낳은 것과 같아서 몸조리 잘해야 돼. 엄마의 만류에도 집에서 몸조리 한다 하고는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늦더군요. 저를 보더니 병원은 갔다 왔어? 응? 저는 대답하고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남편이 조퇴를 하던지 휴가를 내던지 하면서 병원으로 달려와 아내를 위로하고 같이 슬퍼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 건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인가요? 결혼 전과 후가 너무도 다른 남편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유산의 아픔을 극복하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추석이 되어 전날에 음식 준비하러 시댁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볼일 보고 저녁에 온다고 했습니다. 추석 차례상 음식을 준비하면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식사 시간에 맞춰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저 왔습니다. 제가 먼저 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주방으로 오겠거니 했는데 목소리만 들리고 주방 쪽으로 오지 않더라고요. 어딜 갔지 하면서 거실 쪽으로 가서 두리번거리다가 예전 남편 방으로 갔습니다. 방 안에서 소리가 나더군요.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그래, 어떻게 됐어? 그냥 만나고 왔어요. 내일 추석이니까 제사만 지내고 선물 사들고 인사드리러 가봐. 너무 빠르잖아요. 빠르긴 물 들어왔을 때 노 젓는다고 호감 생겼을 때 확 잡아야지. 난 선영이 보면 볼수록 너무 좋더라. 그 집에서 너 밀어주면 승승장구하는 거지. 거봐 엄마가 뭘 했어.
수준에 맞는 집이랑 사돈 맺어야 평생이 편하다고 했지.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잘못 들었나? 선영이는 누구지? 하면서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모와 남편의 속이 이렇게 시커멀 수가 있나요? 남편의 사랑은 냄비 같은 사랑이었나 봅니다. 뜨거웠던 모든 것은 식기 마련이지만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빨랐습니다. 저에 대한 호기심이었지 사랑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배신감이 심하게 밀려왔습니다. 멍하니 있는데 방문이 열리고 남편이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여기서 뭐해? 방금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라니? 시모가 남편 뒤로 나오시더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너한테 말해야겠구나. 너도 알다시피 너 임신해서 결혼한 거잖아. 그런데 애도 잘 간수 못하고 유산했으니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명분이 없어졌어.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내가 우리 기범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어디 꼴 같지도 않은 게 이 옆에 붙어서는 누구 인생 조지려고 그러는지 이제 분수를 알았으면 스스로 알아서 그 자리 비켜줘야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넌 그것도 못 알아 처먹냐? 엄마, 제가 얘기할 테니 그만하세요.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결판을 내야지. 얘 딴청 피우는 거 봐. 연주야, 미안한데 우리 이혼하자. 너랑은 인연이 아닌 것 같아. 저는 남편의 말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기 유산됐을 때도 나 몰라라 하고 자기 근처에 오는 것도 싫어하더니 다 이유가 있었네요. 시모와 한통속이 되어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시댁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남자 발목이나 잡는 여자도 아니고요. 가방을 들고 우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 물건을 정리하다가 보증금이 남편이랑 반반 들어갔구나 하고는 하던 걸 멈췄습니다. 그날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 당일 저녁 늦게 집에 들어와서는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 난 우리 집에 가 있을게. 하고는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이혼 서류를 들고 찾아왔고 저는 이미 포기 상태라 바로 도장을 찍고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자료는 3천만 원 받기로 하고요. 위자료 3천이면 남편이 보탠 신혼집 보증금이라서 저는 그 돈을 받기로 하고 저는 만기 되면 그 집에서 나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32살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글만 쓰면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결혼 전에 계약해서 몇 달 전에 완결한 소설에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더니 출판사에서 제 웹소설을 웹툰화하기로 결정했는데 동의를 구한다고 했어요. 저작권은 저한테 있으니까요. 이런 2차 작업은 작가들의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드라마가 되고 종이책 출판도 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드라마로까지 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10년 넘게 글을 썼는데 이제야 빛을 보나 보다 하고 감격에 겨워 있을 때였어요. 따르릉 남편 번호였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았나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연주야, 너 혹시 왕비를 훔치다 너가 쓴 거야?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나 너가 유명 작가인 줄 몰랐어. 너 완전 대박 났던데 돈방석이 안 잡겠네. 나 지금 바빠서 그만 끊을게. 남편의 말을 자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라며 준 돈은 모두 저금하고 제 돈으로 생활비를 썼는데도 남편은 전혀 제 수입을 몰랐나 봅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자기가 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 잠시 딴 생각을 한 거라며 다시 시작하자고 문자며 톡이며 전화며 해대더라고요. 실패한 결혼이었지만 그나마 빨리 남편놈의 실체를 알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속물근성에 냄비근성에 나쁜 인성에 어느 하나 좋을 것 없는 사람이었네요. 저는 남자가 아니라 소설이랑 결혼을 해야 되나 봅니다. 여러분도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오랜 시간 지켜보며 마음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제 이혼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